보수의 종갓집은 아니고 보수의 어머니이신 우리 추미애 경기도지사.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오전에 재정 골든 타임을 놓쳤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아니요,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이거 이민찬 위원장 뭐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추미애 지사님이시죠, 이제 아직도 낯설어요. 네.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제 재정 비상 선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재정 상황이 너무 열악하다. 고정 지출 써야 될 돈까지 쓰지 못한다. 경기도가 지난해 세 차례나 지방채 발행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마른 수건을 짜내야 될 정도다. 이렇게 해서 네. 좀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구도 많고 사업체도 많고. 그럼요. 아니 왜냐면 이 기업들이 다 세금 내는 것도 법인세. 예, 뭐 굉장히 지방 정부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취등록세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김동연 지사에 이어 그래서 뭐 민주당 정부에서 내리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재정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될까? 네. 전 그 생각부터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나 여러 가지 돈을 많이 썼던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네. 그걸 물어야 하는 것인가? 지금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경기도가 세 차례에 걸쳐서 9,43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빚을 진다는 네. 얘기예요. 이게 9,430원인데 이게 9,460원이 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99.6%에 해당하는 어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꽉 찬 거예요. 꽉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미애 지사가 그 전임 지사를 비판을 했어요. 김동연 지사죠. 그렇죠. 네, 민주당에.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돈을 뭐 빚이 너무 많아서 돈 쓸 때는 많은데 복지 예산 줄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 지사 표현대로라면 마른 땅에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것처럼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 경비를 감액하고 낭비성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고 공직 조직의 체질 개선을 하겠다. 아유, 누가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2죠. 그러니까. 근데 모라토리엄도 알고 보니까 네. 이제 낱낱이 까보니까 빚이 없었잖아요. 예. 원래 재정 상태를 면밀하게 따져보면 그러니까 빚은 아닌데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잠시 돈을 빌린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적금을 깨가지고 일반 회계로 쓴 건데 네. 그걸 빚으로 둔갑시켰던 게 사실 모라토리엄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아까 네. 언제 그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는지 쭉 따져봤는데 네. 2024년에는 4,781억 원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아, 네. 오히려. 네, 오히려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추미애 지사는 도 재정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네. 그 몇 년 동안 상환 계획을 세워놓고 발행한단 말입니다. 네. 감당 가능하니까 그렇게 발행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렇게 갑자기 모라토리엄 식의 선언을 하는 것은 네. 뭔가 내가 그 난세의 영웅이다. 이제 언젠가 또 그 경기도가 빚이 줄었습니다. 또 이 얘기 나오겠네. 그거죠. 제가 빚 다 갚았다. 아. 구조조정했다. 구조조정 해가지고 복지 지출 이렇게 많이 늘렸다. 이게 전형적으로 이재명 시장이 보여줬었던 거짓 그 시정이었거든요. 아.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김동연 지사를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물결과 다르니까 아. 약간 좀 맥이 다르니까 네. 김동연 지사를 비판하면서도 본인을 난세 영웅화 만들어서 네. 어차피 이번 지방선거에서 임기가 끝나는 시기가 2030년 대선과 대선도. 맞물리기 때문에 다음 2030년에 아마 추미애 후보가 추미애 지사 그러겠죠. 제가 경기도정 빚 다 갚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에서 도정까지 빚 다 갚고 대통령이 된 것처럼 저도 그 길을 밟겠습니다라고 하는 정치적 포석을 깔아둔 건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죠. 경제 전문가, 일 잘하는 추미애. 인구 구조 조정 내가 확실하게 했다. 공직자 대선공약 같은데요. 그런 거지. 지방선거 도지사 재임을 재선을 도전하는 게 아니라 대선 프레임 같은데요. 제 그렇죠. 느낌상. 예. 진짜 울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가 보여주고 있는 저 재정 운영이나 이런 게 네. 지금 대한민국이 곧 맞이할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이게 경기도가 하루아침에 이게 된 거냐? 그리고 또 아니면 진짜 김동연 지사가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2021년도 기사를 한번 보면요. 이재명의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의 빚이다.
14년 동안 갚아야 된다. 이게 국민일보 기사예요. 한마디로 코로나 시절에 이 재난소득이래 막 뿌렸잖아요. 국가에서 뿌린 것도 있는데 그때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엄청 뿌려댔단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 80%만 하겠다라는 걸 나머지 20%를 경기도정으로 채워서 추가 지급까지 했잖아요. 그때 맞아요. 이제 발행했었던 지방채가 조단이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렇죠. 지방채도 아니어도 기금에서 돈을 빼가지고 썼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제 네, 기억에는. 네. 그게 이제 지금의 후보로 다가오는 건데 근데 추미애 후보는 김동연 도지사만 비판하고 이재명 도정 때 썼었던 혹은 발행했었던 지방채에 대해서 일절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김동연 지사 때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빚을 갚아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동연 씨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심각하게 좀 대놓고 얘기는 못했죠. 못한 거죠. 네, 이재명 도지사가 이만큼 발행했습니다라고 말을 못했는데 네. 도의원을 해봤던 사람들이나 도청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알아요. 맞아 도의 네, 의원이시잖아요. 지난 그 직전 도정에서 얼마만큼 많은 빚을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근데 속 시원하게 말을 못했죠. 같은 당이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추미애 후보는 저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고 김동연만 쏙 체리피킹해가지고 비판하는 건데 네. 이건 너무 어설퍼요. 너무 어설프네. 금방 재무제표 보면 금방 확인되는 거거든요. 우리 추미애 지사가 진짜 대선 후보가 될까요? 나는 진짜 궁금하다. 민주당에서 우리가 도지사가 될 줄 알았나요? 아무도 알지 예측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충분히. 아무도 몰랐어요. 일단 정청래 대표는 일단 좀 지나가는 거 흘러가는 것 같고 일단은 김민석 추미애인데 참 심란하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갖고 있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네.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지금 당 대표가 된다면 그 아. 아킬레스건은 더 이상 아킬레스건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냥 그거는 모두가 갖고 있던 아픔 이렇게 그렇지.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렇구나. 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약간 좀 웃고 있지 않을까요? 네, 추미애 지사는 지금 왜냐면 네. 이재명 대통령 지방선거 이후의 지지율이나 네. 이런 세법 개정안 논란 네. 그런데다 민주당 당내 전당대회 국면에서의 이 네. 싸움 네. 이 모든 민주당의 이런 어려운 과정에서 본인은 싹 비켜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트릭만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4년이 지나가면 모든 게 정리되고 딱 대선이 맞닥뜨릴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은 굉장한 지금 뭔가 씩 웃고 있을 거예요 뒤에서. 아니,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요. 진짜 뭐 이재명 대통령도 뭐 유능한 행정가, 뭐 일 잘하는 대통령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잖아, 솔직히. 뭘 잘하고 있어? 이거 세법 개정안이나 진짜 뭐 어저께 사건이나 뭐 뭐. 교육 개정안, ISA, 뭐 지금 부동산 난리도 아닌데 주식도 마찬가지고 뭘 잘한다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추미애 지사는 솔직히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뭐 제대로 모르는 거 솔직히. GTX 라인을 GTX 몰라가지고. 몰라요. 예. 라인을 몰라가지고. 그런 거 몰라요. 대단했어요. 아니 여기는 이분이 경기도 산지 얼마 안 됐어요. 네. 하남 간지도 얼마 얼마 안 안 됐죠. 됐어. 맞아요. 네. 하남에서 국회의원 한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전에 광진구에 계속 계셨단 그렇죠. 말이에요. 강진구. 하여튼 뭐 그렇다라는데 하여튼 지금 근데 문제는 경기도만 지금 재정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김용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흔히 얘기해서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흑자가 날 경우에는 세입이 많을 경우에는 네. 바로 빚부터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한 순서 그렇죠. 법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재정 운영에도 재정 건전성도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정부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쓸까만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예전에 볼 때 국가 신용등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국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나중에 국제 무대에서 채권이라든지 거래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국면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 국가 재정성이 건전해야만 국가 신용등급도 올라가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오늘만 사는 대통령이다. 내일 따위는 없다. 그렇게밖에 아니 평할 그러니까 수밖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대통령이 일단 나라가 빚을 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나라가 빚을 많이 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재정 건전성을 너무 뒷순위로 놔두시는 건 아닌가. 고삐가 풀렸어요. 진짜. 네, 고삐가 풀렸죠.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래도 고간직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때 홍남기 그래도 행정총리였었죠. 그분은 관료로서 최소한의 양심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막으려고 노력도 했고 네. 물론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많이 재정치를 많이 했죠. 네. 확장 재정하고
그런데 이 정부에서는 그마저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약간 내성이 생긴 거예요. 정부가 돈을 푸는 거, 국가가 빚을 내서 그것을 메워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도덕적으로 너무나도 이제 경각심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됐어요. 정치인들부터 그렇게 됐고, 그것을 무기로 정치를 시작했던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고삐가 완전히 풀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돈 뿌리는 거 이제 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이제. 네, 이제 안 네. 좋아해요. 왜냐면 이번 세제 개편 한번 보십시오. 돈은 뭐 10만 원, 15만 원, 뭐 25만 원 뭐 얼마씩 줬습니다만은 뺏어간 건 더 많아. 세금으로 내라는 게 훨씬 많아요. 이거 세금을 불리는 게 아니라 공제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임신 출산 자녀 공제 끝내고 맞네. 그렇잖아요. 그것도 없어졌죠. 네, 그것도 없애고 또 대중교통. 소상공인들 그 네. 카드 할부 수수료 수수료. 그 공제도 한도액도 축소하고 1.3에 그게 1.3에서 1.3에서 1.2인가 2로 줄였어요. 한도액이 1,500만 원을 네, 줍니다. 500만 원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해당돼서. 돈을 걷고 네. 사람들한테 배당격으로 뿌리는 건 아주 귀신이고 네. 분명히 대선 후보 때 성장 전략을 만들겠다라고 그렇죠. 보수 정부처럼 약간 보수 정부를 그렇죠. 표방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마음이 동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난 솔직히 안 믿었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도 이거 봐라. 보수에서만 성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성장 전략은커녕 코스피에만 목매달고 있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돈 쓰는 데만 귀신이고. 아니 나는 제일 걱정스러운 건 어느 진영이 됐건 또 이걸 따라할까 봐 누가 따라할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솔직히 예전에는 홍남기 부총리나 이런 데가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 장관이 그 예산 권한을 쥐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예산 권한이 지금 국무총리실 총리실로 지금 하는 밑으로 거죠. 내려갔잖아요. 그냥 끽소리를 못 하는 거야. 못하죠. 예. 이거 이제 예산 편성을 다 그쪽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도 원래 정부 조직 개편할 때 네. 청와대가 다 한다 그랬었어요. 그렇지. 근데 욕 먹으니까. 네, 근데 그래서 야당이 하도 뭐라 하니까 네. 그때 총리실로 눈 가리고 아웅 한 거죠. 그렇지. 총리 뭐 김민석 총리나 지금 한성수 총리나 그냥 총리 시켜줘서 그냥 감지적지한 사람들이 다 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 정말 총리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도대체 그 사람은 뒤 따라오시면 저 TV 보니까 뭐 텔레비전 하는 사람이지? 대통령 뒤에 따라오시면 해맑게 웃고 계시던데. 그러니까 기업가 출신이라면 네. 기업에서의 운영을 해봤으니까 네. 경영을 해봤으니까 네. 그게 어쨌든 국가의 경영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재정이든 네. 경영적인 차원이든 뭔가 한성숙만의 기조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냥 그림자 같은 역할만 네. 하고 있어요. 대통령만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과연 총리의 역할인가? 우리나라- 김민석 총리는 정치라도 했지. 아니 오히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 아니야? 사전 선거 운동했죠. 아 그러니까 전당대회 사전 선거 지방선거 운동. 때 그렇게 오세훈 시장 막 회방 놓으려고 네. 뭐 세운상가 재개발 또 막 회방 놓고 네. 그 뭐죠? 종묘 막 하고 네, 막. 감사회정 네, 굳이 감사회정 거기 또 하고. 현장 검증하면 한다고 하면서 막 되게 야지를 놨잖아요. 딴지를 놨잖아요. 진짜 속으로 그런 거라도 했지 한성수 총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진짜. 그냥 해맑게 웃고 계시던데. 그러니까요. 대통령 뒤에 따라다니면서 참 답답하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진짜 예전에는 좀 뭐 실세형 총리 아니면 진짜 이게 진짜 힘 있는 총리가 직접 어떤 좀 권한 행사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이해창 총리도 옛날에 국무총리 시절 때 YS랑 엄청난 아, 대립각도 세웠었고, 뭐 김종필 총리는 조금 뭐 별 얘기를 네. 하기도 했죠. 어쨌든 사실상의 네. 대통령에게 뭐 소신 발언 다 했었던 총리고 음. 그런 책임 총리제를 많이 도입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력 구조상 그게 쉽진 않은 건데 대통령이 싫어해. 싫어하죠. 예. 네, 이해창 총리도 찢겨서 나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YS와 그렇죠. 싸우면서 나갔기 예.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쉽지는 않은 건데 근데 그래서 기업가 출신에서 전 조금 다를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제 예상이 다 빗나가서 좀 슬프긴 하네요. 아니, 다르긴 해요. 더 조용해. 네, 더 조용하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국무회의 할 때 진짜 이제 그 한성수 총리의 영이 먹힐까? 네, 뭐 각부 장관한테 하나도 안 먹힐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장관이 총리 말 들을까? 오히려 대통령 눈치를 봐도 총리 눈치는 하나도 안 볼 것 같아요. 지금 내각에 네. 여당 중진 의원분들이 다수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정치적 경험이나 네. 역량이나 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네. 한석수 국무총리를 인정을 할까요? 아니.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정말 자신을 보좌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상징성 그거 하나로만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요. 그 국회의원님들께서 그거를 자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국무회의가 매주 열리는데 격주로 대통령이 참석하시거든요. 네. 그러면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요. 있죠. 그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의 지각이라든지 참석률, 출석률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면 대충 국무총리의 위상이라든지 현재 아. 국무총리의 그립감을 알 수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오지 않았을 때. 대통령이 오지 않았을 아. 때 국무위원들의 출석률을 그거 자료 요구하십시오. 운영위에서 네. 운영위에서. 운영위에서 오늘 대통령 안 온다. 아이, 늦게 가자. 뭐 이런 식이라면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대통령이 아니 하느냐에 근데 따라서 이런 출석 여부, 지각 여부를 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차관 대참. 차관 대처 이것도 다 체크해야 되죠. 그래요. 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 격주로 운영을 할 때는 라이브를 하는데 네. 한성수 총리가 할 때는 뭔가 라이브 라이브를 안 하죠.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때 출석률가 어떤 내용이 그렇죠. 다뤄졌는지가 중요하게. 야, 국무회의는 회의록도 다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 저희가 계엄들 아니 너무 그 오래- 우리 네, 맞네. 부동산 2차 토론회 있었잖아요. 네. 그 토론의 모습을 보면 네. 이 관계 장관들이 네. 말투, 행동이 아예 달라요. 늘어지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 주재할 때랑 네. 그런 긴장도나 아. 이 발언하는 것들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아. 한석수 총리가 2차 부동산 토론회 주재를 할 때 보면 네. 장관들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근데 그것도 좀 뭐 나쁘진 않았어요. 네, 뭐 네, 네. 대통령 뭐 이재명 대통령처럼 너무 본인의 이런 신념, 이 대중 일반 국민 전문가들과 동떨어진 신념 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이광택 이런 분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노골적인 모습 이런 게 없고 네. 정말로 이 토크가 좀 되더라고요. 아, 그런 토론이 모습, 됐구나. 토론이 진짜. 좀 돼요. 네. 그래서 좀 오히려 그게 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아,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네. 거기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토크는 되는데 네. 이 리더십 발휘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게 문제인 아, 문제가 안 거예요. 되는 거구나. 네, 아. 그 막 다 발언을 막 여기저기서 막 해요. 그럼 네, 저희가 그런 거 면밀히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끝나고 막 다 그냥 하니까 뭐 좀 그런 거 아쉽더라고요. 그것도.